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새해 첫날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제 코너긴 하지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는 못하겠어요. 아, 예, 그거는 너무 신자유주의적입니다. 네, 예, 예, 예. 네. 아니, 이완배 기자님, 영화 1987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거기에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아까 그걸 잠깐 물어보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그 1987 영화의 윤삼삼 선배를 모델로 삼아서 그 박종철 사건의 영화가 전개되는 모양이죠. 모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명 그대로 윤상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그 안에서 활발한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특종도 남기셨고요. 박종철 사망의 진실에 다다를 수 있는 특종 그리고 후배들 선배들의 신망도 돈독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있으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97년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예. 윤상삼 선배께서 아마 그때 도쿄 특파원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얼굴을 뵌 적이 없었고, 윤상삼 선배께서 돌아오셨을 때 제가 경찰 기자로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뵀는데 그 상태에서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셔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많이 없는데, 예.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신뢰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도쿄 특파원을 하실 때 IMF가 터져서 아. 그 IMF라고 특파원 인력들을 다 줄이고 5만 예산을 다 줄였었어요. 아. 그런데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냥 그쪽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도쿄의 가방모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파원의 일보다도 오너나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그 뒷수발하는 일이 정말로 피곤한 직종입니다. 아. 그래서 도쿄에는 항상 2명의 특파원이 있었는데 윤상삼 선배 때 특파원이 1명으로 줄었던 거죠. 그때 정말로 과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무 과로를 심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발인하던 날에 선배들이 통음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예, 예. 이걸 어떻게 상삼일을 산재 처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예, 예, 예. 윤상삼 선배는 누가 봐도 과로 때문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뭐 과로 이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회사가 그때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고 윤상삼 선배는 그렇게 그냥 선후배들의 주도 속에서 그렇게 떠나셨죠. 정말 많은 선배들이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니 그 산재 처리를 안 했어요? 산재인데. 제 기억으로는 산재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통음을 했겠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02년에 유족이 끝내 산재를 확인받아서 그랬습니까? 뒤늦게나 예. 아마 뭐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데 자 이런 동아일보가 최근에 물고문 진실 파헤친 동아의 기자 정신 역사를 바꾸다 이면 톱 기사로 실었어요. 좀 낯뜨거운 짓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동아일보가 한 수많은 특종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특종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바꾼 특종들이 오너와 사주가 만들어 온 분위기 속에서 해낸 게 아니고 오너와 사주들의 정책에 반대해 가면서 기자들이 싸워서 얻어냈던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김중배 국장 계실 때는 김중배 국장께서는 제가 듣기로요. 분명한 철학이 있으셨대요. 동아일보가 지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힘을 가지고 노태우를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으셨대요. 아, 예, 그래서 김중배 국장이 편집국장 시절에는 노태우를 쓰러뜨리는데 정말 동아일보 기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김병관 회장이 너무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김중배 국장을 자르죠. 그때 아마 동아투이 이후에 처음으로 광화문의 그 허름한 동아일보 사옥에서 전 기자들이 다 모였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기자들이 다 모여서 김중배 선배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투쟁을 벌였었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역사적으로 보면 큰 특종을 많이 하고 역사를 바꾼 일이 있지만 그건 사주가 장려했던 게 아니라 사주가 막겠다는 분위기에서 기자들이 그걸 뚫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고요. 그걸 지금 동아일보가 무슨 자기의 역사들인 것처럼 자랑을 하면
지금 동아일보로서는 너무 낯뜨거운 일 같은 겁니다. 예. 지들은 안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요. 심지어는 이 동아투위 기자들을 다 내쫓아 놓고는 또 동아투위의 투쟁의 역사를 저기의 역사로 이렇게 딱 새기는 거 보면서, 야, 그럼요. 참 이게 예. 보통 염치 없음이 아니다. 네, 동아투위 선배들이 그 뒤에 사셨던 모습을 보면 박정희 시대의 동아투위의 역사를 동아일보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 개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올 한해 동아일보의 지난 모순된 역사가 바로 잡히길 바라는 것은 너무 무리일까요? 무리죠. 예, 이낙연 총리 되시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되시니까 문재인 정부를 동아일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데 네, 무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술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첫 순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왠지 올해는 무술년보다도 2018년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좋을 것 같다고 김원민 PD님께서 뉴스관장에서 말씀해 주시던데요. 예, 예. 사실 제가 좀 기분이 약간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이 2017년 12월 31일 오후 3시 40분인데 예. 오늘 하루는 진짜 시간이 좀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말 50을 향해서 다 온 거죠. 내년이면 48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소 같으면 안 했을 짓인데 기분이 약간 우울해진 김에 예. 새해 첫날이니만큼 2018년 경제 분야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경제 기자로서 절대 뛰어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예측의 영역인데요. 특히 수치를 예측하는 분야는 제가 그걸 잘할 재능도 없고요. 운빨로 한두 번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뭔가 해보려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한 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도 50이 돼가는데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다 좀 편하게 술자리에서 다 예측하잖아요. 뭐 예. 이번 국민의당 뭐 총투표가 33%를 넘을 것 같냐 안 넘을 것 같냐 이런 거 하는데 또 뉴스관장에서도 그런 내기들 많이 하셔서 나무위키 기록으로 연말정산도 하시던데요. 뭐 굳이 제가 뭐라고 또 그걸 안 할 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재미삼아서 두 개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예측을 막 던져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걸 예측할 때는 경제 성장률, 주가, 부동산 이 세 분야를 건드려야 되는데 부동산은 아무리 막 던지려고 해도 제가 너무 몰라서 그건 정말 못하겠고요. 예. 성장률과 주가 두 분야에 대한 아주 수준 낮은 예측을 한번 막 던져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탁드리건데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맞추느냐 틀리느냐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아 두시고요. 그냥 평범한 기자가 재미삼아 던지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성장률입니다. 2017년 성장률은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3분기에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죠.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2017년 성장률은 3%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충 전문가들 집계를 보면 3.1 정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숫자입니다. 애초에 예상이 2.5, 2.6 이랬으니까요. 3%를 넘고 3.1 정도라면 거의 만점짜리 성적표입니다. 올해 2018년 성장률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예상치가 2.8에서 3.1 정도로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3% 언저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들 경제 성장이 1에서 2% 사이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집계한 선진국들 경제 성장률 보면 2015년 2.2, 2016년 1.7 이렇습니다. 2% 간당간당해요. 2017년도도 최종 수치가 안 나왔지만 한 2.2 정도 될 것 같다고 IMF가 보고 있고요. 2018년은 2.0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올해 3% 언저리의 성장을 달성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내기를 걸려면 2018년 성장률이 3%를 넘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걸어야 되는데요. 낙관적인 분들은 3을 넘길 것이다. 비관적인 분들은 그래도 3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저는 막 던진다면 3을 넘기 어렵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비관적인 쪽에 걸겠습니다. 어렵다는 쪽에 거는 이유는 올해 3%를 넘기려면 많은 조건들이 만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중국도 한 6, 7%대 성장을 유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받쳐온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건설 경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3%를 달성하려면요. 근데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균 반도체 사이클에 비해서는 지금 호황 국면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어지면 고맙지만 뭐 내년 중에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6, 7%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대세던데 요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건설 부동산 경기는요. 예년에 비해서 수치를 많이 올리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근혜는 성장률 수치 맞추기 위해서 멀쩡한 땅을 엄청나게 파헤쳤습니다.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수치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과는 별개로 인위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률 수치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해질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 성장률 수치 면에서 좀 불리한 걸 감수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정도를 뚜벅뚜벅 걷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명박처럼 뭐 747, 박근혜 474 이런 공약의 수치 달성을 위해서 땅을 파헤치느냐의 차이일 텐데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률 수치로 보면 3% 달성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권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는요. 이런 돌파구를 조금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를 파헤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3% 달성은 어려운 쪽에 제가 걸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변수를 보자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핸디캡 같은 건데요. 좀 고도 성장을 하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저는 제일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아,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됩니다. 성장률 올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땅 파는 거하고 돈 푸는 겁니다. 근데 땅 파는 건 안 할 것 같고요. 돈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유지할 겁니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발을 맞춰야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1,400조라는 핵폭탄이 있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와, 이자 싸다, 돈 더 빌리자 이런 사람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겁니다. 박근혜하고 최경환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걸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낮으면 뭐 성장률이라도 높여서 돌파구를 찾자 이러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높으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금리를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냐, 그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한은이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은은 정권의 목표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400조 가계부채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경제를 운용해야 된다면 한은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못 넘는다에 막 던지는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미삼아 던지는 예측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예측은 2018년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요건 조금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게 원래 증권사들이 새해 주가 지수를 예측할 때 다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니, 비관적으로 보면 누가 주식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희망찬 새해를 맞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고객 앞에서 올해는 주가 폭락할 거예요. 이러겠습니까? 기분 잡치게요. 그래서 원래 증권사들이 새해 전망을 할 때는 다 낙관적이에요. 증권사들이 낸 보고서를 쭉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안에 3,000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증권사들이 의외로 꽤 되더라고요. 2017년 마지막 날 종합주가지수가 2,467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3,000을 뚫으려면 20% 넘게 올라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승률이에요.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증권사들이 3,000 돌파를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 3,100까지 내다봤고요. KB증권이 3,060, 대신증권도 3,000,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3,000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900대도 몇 곳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곳들이 다 2,900포인트는 넘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막 던지는 예측을 해보면 기준은 3,000포인트가 적절해 보이는데요. 사실 작년보다 올해 20% 넘게 오른다는 예측은 굉장히 공격적인 예측이죠. 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연중에 한 번은 3,000을 넘긴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겁나는 예측이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800 정도로 깎아서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3,000이라는 수치가 단위가 바뀌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제 예측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도요. 저는 전혀 그럴 전문성이 없는 분이어서 어차피 그냥 막 던지는 거 즐겁게 숫자를 3단위에 맞춰서 3,000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말이 뭐 1,000개 상장 종목의 주가를 평균한 지수인데 사실은 이 지수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몇 개의 초대형 종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1,6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만 한 330조 됩니다. 20%를 차지합니다. 2위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인데 이게 한 55조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 관련입니다만 이것도 한 38조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 회사죠. 이 반도체 회사 비중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기 예상하는 게임하고 비슷해져요.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종합지수가 오르는 거고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종합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조금 불확실해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경기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올해 마무리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불안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증시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와 예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돈을 빼서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불리해집니다. 이런 불리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3,000을 넘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리하게 걸어보는 이유는요. 첫째로 전통적으로 증시는 진보 정부에 늘 우호적이었어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건데요. 보수 정부가 맨날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업들한테 막 퍼주니까 보수 정부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수 정부가 한 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고요. 대부분 재벌 일족 프렌들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 뒷배 봐주는 일을 보수 정부가 주도했어요. 그러면 그게 주가에 도움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가라는 건요.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정부의 프렌들리는 주주들에게 프렌들리한 게 아니고 재벌들에게 프렌들리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주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다 재벌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늘 변변찮았습니다. 이명박은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주가가 3,000이 될 거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5,000이었습니다, 선배님. 5,000이었나요? 예, 예. 진짜 무모한 소리를. 5,000이 될 거. 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설마 5,000이었군요. 진짜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명박 때 상승률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15%도 그냥 15%가 오르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퇴임할 때 코스피 지수가 2018이었는데 예. 임기 중에 최고치가 2,2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할 때와 최고치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예. 이명박 임기에 15%가 올랐지만 이명박 임기 중에 증시는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밍밍했었다고요.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종합지가지수를 540에 받아서 616으로 올렸으니까 이것도 15% 정도 오른 겁니다. 이명박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때 15%는 완전히 다른 15%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는 540에 받아서 중간에 종합지가지수가 1,066까지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코스피가 1,000을 뚫으면서 2배 가까이 오른 적이 있어요.
증시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대호황을 겪어본 거죠. 이건 이명박의 밍밍한 15%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증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그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1100을 뚫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처음으로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지수 2000시대의 기반을 노무현 정부 때 닦았죠. 기록으로만 보면 616의 지수를 받아서 퇴임 때 1686을 만들었습니다. 상승률이 150%나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지수가 2000을 한번 뚫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보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진보는 기업에 규제를 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보수는 재벌 프렌들리인 반면에 역대 진보 정부는 시장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재벌 소수 일족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주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상적인 증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시는 진보 정부 때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구상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은 제가 과거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전형적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제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두 분을 브레인으로 선택했다는 건 임기 초반은 확실하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한국 증시가 보다 주주들에게 우호적이고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막 던지는 예상을 걸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요. 결국은 주가는 돈이 얼마나 증시에 모이느냐에서 결판이 날 텐데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잘 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이건 뭐 객관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제 소망이 섞인, 응원이 섞인 예측입니다만 예.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잡아나간다면요. 이제 시중에 유유자금이라고 합니다.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결국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올해 주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한번 넘는다에 과감하게 막 던지는 예상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막 던지는 예상을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전문가의 막 던지는 예측이니까 너무 큰 비중을 갖고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 프로께서는 예측이 틀리면 책임을 지고 하차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측이 틀려도 절대로 하차하지 않습니다. 저는 뻔뻔스럽게 끝까지 잘릴 때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다시 한번 올 한해 정치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축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잘라요 이완배 기자님을? 아니 뭐 자르고 안 자르고를 떠나서 자진하차의 의지가 없다는 아유,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야말로 뭐 최고의 네. 올해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결사적으로 붙어 있을 때니까 예측이 틀려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께 진짜 우리 애청자분들이 궁금할 게 있어요. 이완배 기자님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저는 일단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망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사실 이게 좀 사이클이 있는데 과거에 동아일보에서 증권기자 오래 할 때는 주주자본주의 뭐 이런 거에 미쳐서 막 주식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예. 예, 그런데 그 뒤로 한 10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조금 부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표에 있지 않고요. 우선요.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건 제 철학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예상이 굉장히 헛된 예상인 게 여윳돈이 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네, 없기 때문에 뭐 헛된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기 비트코인인가요? 저는 사실 이런저런 또 유혹이 없지 않았는데 뭐 여윳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잃어버린다. 금방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끓어요.
속 끓을 일은 안 한다. 뭐 이게 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자본주의 자체가 금융이 아니라 노동에 조금 더 존중을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